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하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6일이죠.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댓글 쭉 남겨주신 거 비염 조심하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짝꿍차 열심히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상태가 되게 그래도 좋습니다. 평생 한 50년을 코 찡찡거리면서 살았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도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 2배속 1.75배속 이 2배속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은 되게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캐치를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 그 데이터를 CPU 처리 속도가 빠르시다는 거잖아요. 저는 CPU가 저는 이거는 천성인 것 같아요. 천성.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대여섯 살 때쯤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밥 먹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 이모님이셨던 것 같은데 세기제는 군대 보내야 된다고. 밥을 너무 천천히 먹어가지고 5살짜리 보고 군대 보내야 된다고 하시면서 쟤는 집이 무너져도 집 무너지나 이럴 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만화책도 한 권 보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다 했잖아요. 읽는 것도 느리고 말도 방송할 때 일부러 좀 빨리 말하는 편이거든요. 빨리 말하는 편인데 제가 제 방송 다시 들어보면 아휴 왜 저렇게 말을 느리게 답답하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저도 제 방송 들을 때 1.25로 들으니까 그나마 그게 노멀 스피드 비슷하더라고요. 제 머리나든지 제 몸 자체가 좀 이 CPU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1나노 할 때 10의 8승 마이너스 10의 8승 이렇게 공 8개로 1억이 공 8개잖아요. 근데 10억이면 우리가 1 빌리언이라고 하면서 공이 3개 해서 총 9개인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입 10억은 0이 9개입니다. 라고 또 누가 딱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수 단위가 나온 김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1m에서 요걸 갖다가 100으로 나눈 걸 1cm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보캐블러리 공부하실 때 센트, CENT 요거는 100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를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저희 외삼촌한테 이 보캐블러리를 잠시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진해가 영어로 뭔지 혹시 생각나세요? 센티패드라고 해서 패드, PED가 이제 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페달 이런 것들 다 발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센티패드 다리가 100개라는 거죠. 그래서 진해를 센티패드라고 한다. 요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센트 요게 지금 30년이나 지났는데도 기억이 많이 나고 뭐 센츄리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10분의 1 요게 데스인데요. 데스. 디케이드 하고 뭐 이게 10년 단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데시미터. 우리가 데시미터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죠. 10-1입니다. 그리고 1000분의 1. 1000분의 1이 이제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100만 단위로 나누는 거. 10을 6승으로 나누는 거. 이게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공이 9개가 되는 게 나노미터가 되고요. 그 나노미터 그 다음이 항상 좀 헷갈렸었는데
10이 12개로 나누는 거죠. 빌리언 다음이 트릴리언이잖아요. 그러면 1조로 나누는 겁니다. 1조로 나누는 게 우리나라는 이 억이 8개에서 이 100만, 1000만, 1억으로 바뀌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헷갈리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공 3개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공 3개로 1000만, 100만, 1000 그다음에 만 이렇게 공이 4개부터 이제 만으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1000만에서 그다음에 1억으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10억 미국에서는 이 10억이 빌리언으로 단위가 바뀌는데 우리는 10억이 되고요. 10억,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이제 공이 12가지가 되면서 조가 됐을 때 그 트릴리언은 이제 같은 용어를 쓰게 되는데 10을 1미터로 조로 나누게 되면 피코미터가 됩니다. 피코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1조, 10조, 100조, 1000조 10조, 100조, 1000조 그래서 10이 15개로 나누게 되면 fem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 잽토, 욕토, 론토, 퀘토 뭐 10의 30승 마이너스 30승이 퀘토라고 돼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데카 그 다음에 헥토, 킬로미터 아시죠? 1미터에서 이제 1000미터가 되면 킬로미터 그 다음에 메가미터, 기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제 기가 그 다음이 테라 공이 12개가 되는 조 단위를 테라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타, 엑사, 제타, 요타, 론나, 퀘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고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경의 돈의 세계 10년물 국채금리와 시장 불안. 요즘 뭐 10년물 국채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금리가 조금 지금은 작년에는 물가 공포고 지금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물가 공포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공포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금리 공포인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조원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가 인상, 긴축, 장기화로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한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10월 4일 장중 4.9%에 근접을 했다가 그리고 위험자산 근접했고 위험자산인 주식은 채권금리 등락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주식은 예금이나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 할증을 요구합니다.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당 순이익률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다. 요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 주당 순이익률에서 우리가 PER 있잖아요. PER 10배. 근데 미국 시장은 PER 이번에 20배까지 갔잖아요. 그죠? PER 10배면 1 나누기 PER로 하면 이게 이제 주가 수익률이 되는데 주가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1 나누기 10 하면 10%잖아요. 네.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곱하기 멀티플 10배로 거래되는 걸 우리가 PER 10배라고 하니까 내가 시총 10억에 이 주식을 사는데 이 회사가 얼마 돈을 벌지? 1억을 벌면 10% 주가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PER이 20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을 버는데 내가 20억이라는 시총으로 이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줘서 상가를 샀는데 1억을 벌어요. 그럼 5%인 거죠. 그죠? 30이면 3.3%를 벌게 되고 PER 50배의 주식을 산다. 50배의 주식을 사면 1억 버는 회사를 내가 50억이나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번에 그 PER이 20배 찍었었잖아요. 20배를 찍었는데 20이면 얼마죠? 5%잖아요. 5%. 근데 5%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8이에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리스크 프리잖아요.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아니 10년 동안 아무 리스크 없이 5% 금리를 받는다면 주식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주는데 야 이거 주식을 PER 20배에서 살 필요가 있나? 예,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당 순이익률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인데 기업 순이익이 좋거나 장기금리가 낮아져야 주식시장 상승이 가능하다. 헤지펀드계 대부 레이 달리오는 10년물 금리 5%를 예상했다. 정점은 지났을까? 30년 내 최고인 미 30년 주택 모기지 금리는 어떻게 산정할까? 10년물 금리에 대출은행 가산 금리를 합해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0년 주택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금리에다가 대출은행의 가산금리를 합해서 우리나라는 뭐죠? 코픽스인가요?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진로우의 8월 집값 예측은 충격적이다. 미국 주택가격이 올 연말까지 5.8%, 내년 7월에는 6.5%까지 오른단다. 이유는 뭘까? 낮은 금리로 30년간 빌린 다수가 고정금리 대출자인데 페드의 금리 인상은 그들에겐 남의 일이죠. 네, 고정금리로 낮을 때 딱 해놨으니까. 기준금리가 0%대였을 때 더 낮은 금리로 또 갈아탔었고요. 네, 이런 집주인이 고정금리를 지키려 이사를 안 하려고 하자 기존 주택 공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 이런 집주인이 고정금리를 지키려고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에 대해서 새로운 집을 가지고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새로운 금리를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10월 10년물 국채금리는 4.25%까지 올랐고요. 주식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었죠. 작년에. 이후 10년물이 올해 5월 3.3%까지 내리자 증시는 급반등했고 10년물이 정상화하면서 급등을 해서 전고점을 둘자 증시는 재차 조정을 크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채권 주식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큰일 없기를 바라며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를 바라본다. 장기금리가 상승할 때 일본은행은 장기채를 사서 금리를 1% 내로 낮추려고 한다. 엔화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일본 장기 국채는 사들인다. 세상은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주식과 채권에 또 투자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장 급변으로 급격히 이루어지질 않길 바란다. 이 조은경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그죠? 이코노미스트 역할도 하시면서 글로벌 산업협력 센터장도 하고 계시고 유니스트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는데 뭐 책도 읽어보고 제가 이러면 와 인사이트가 대단하신다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금리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짤막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본 마지막 부분이 이 솔루션에 대한 얘기도 살짝 담겨져 있는데 일본이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YCC를 꾸준히 좀 해왔었잖아요. 이 장기채를 금리를 억지로 이렇게 또 누르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미국이 페드가 저는 이번 4분기에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4.8 이상에서 뭐 5를 향해 달리면 저는 페드가 개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슬쩍 얘기를 또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채권하고 주식하고의 그 수익률 차이 이런 부분은 일드 갭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4분기 수출 플러스 위에서 전기차, 2차 전지 등 총력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세 가지 매크로 변수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ISM PMI 그리고 중국의 PPI 그리고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 동향인데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바닥을 찍고 16.6% 찍었었나요? 올해 마이너스 찍고 지금 계속 올해 뭐 내내 마이너스였잖아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4.4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뭐 시장이 이렇쿵 저렇쿵 뭐 얘기가 나도 코스피는 계속 머리를 들면서 올라올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4분기에 수출 플러스를 위해서 전기차, 2차 전지 등 총력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봅니다. 정부가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 2차 전지 등 9대 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요. 플랜트 수주와 수출 기업 지식 재산 보호에도 속도를 붙인다고 합니다. 박문규 산업통상부 장관님 성함이 박문규 장관님이셨네요. 서울무역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1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 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수출이 12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지만 지난달 들어서 감소율이 최저를 보였고요. 그죠? 4개월 연속 지금 무역 흑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국 수출 확대 등 반등 조짐을 보인 만큼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이고요. 9대 프로젝트 대상은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다목적 헬기 로봇, 건설 기계, 풍력 발전 기자재, 수소 연료 전지, 오일가스 플랜트, 2차 전지 소재, 탄소섬유 중간재,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등이다. 이들을 합쳐서 연내 수출 263억 달러, 수주 314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그대로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죠? 특히 빠르게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는 아세안 쪽이네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미국 등 5개 부문은 연내 수출 플러스 달성 기반으로 삼고요. 수주가 임박한 풍력 기자재 등 나머지 4개 부문은 후속 기자재 수출 등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수출 증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고, 또한 올해 300억 달러 목표를 내세운 해외 플랜트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지난달까지 국내 기업의 수주 실적은 189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네요. 국내 플랜트 수주 얘기네요. 플랜트 협회에 따르면 올 4분기 중에 26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플랜트 이러면 피팅 업체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긴 한데 피팅 업체 주가가 요즘 어떻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플랜트 수주 일정과 정부 차원의 양자 협력 채널 그리고 고위급 면담 등을 연계해서 지역 맞춤형 수주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내 민관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절단도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지식재산 문제가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K-뷰티나 K-푸드 같은 소비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식재산 보호를 좀 더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잖아요. 해외 IP 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을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방 장관은 수출 원팀 코리아의 헤드쿼터로서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보여주기식 그런 얘기는 아니시겠죠. 예, 이렇게 기재부랑 여러 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좋은 성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부분은 디젤 포터 봉고차 역사 속으로 현대기아 전기 LPG만 만든다라는 기사이고요. 주식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창조적 파괴라고 했잖아요. 뭐가 파괴가 되고 뭐가 창조가 되는지 그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그 물줄기에 처음 시작되는 그런 변곡점을 찾는 게 제가 변화사냥꾼이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대체되는 게 뭔가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이미 다 많이 다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대체를 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던 디젤 1톤 트럭 시대가 저문다. 디젤 모델이 단종되는 대신에 전기와 액화 천연가스 LPG 트럭이 이를 대체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리비안 주가가 28%나 떨어졌더라고요. 리비안 하면 전기 트럭 가겠다고 했던 회사였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승용차에서 그 다음은 전기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는 벌써 우리 서울 시내 공기가 되게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지나다니는 버스 보면 전기 버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LPG 버스도 꽤 많았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럭들도 빨리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앞에서 매연이 이렇게 검은 매연 요즘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검은 매연이 나오는 차가 있어서 딱 봤더니 트럭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이 좀 빨리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뭘로 바뀌냐면 전기와 LPG로 바뀐다고 합니다. 현대와 기아가 최근 1톤 디젤 트럭 대출을 공식화했고요. 두 회사가 대리점에 배포한 납기표에 따르면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 디젤 모델은 다음 달을 끝으로 생산이 종료가 됩니다. 다음 달 끝으로 생산 종료네요. 2륜과 4륜을 포함한 모델 전부네요. 포터는 1977년에 데뷔했네요. 야, 오래됐다 그죠?
그동안 저렴한 가격과 46년 동안 그동안 저렴한 가격과 연료비를 앞세워서 봉고는 1980년에 또 출시가 됐고요. 이 봉고와 함께 국내 상용차 시장을 양분해 왔는데요. 이번에 단종이 되면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디젤 포터의 시대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다. 현대와 기아는 향후 전기와 LPG 트럭 판매에 집중할 계획인데 디젤의 빈자리를 메울 LPG 트럭에는 3세대 TLPDI 엔진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기존 LPG 엔진에 터보차저를 더해서 출력과 토크를 높인 게 특징인데 현대차 내부에서는 포트의 디자인 변경도 고심하고 있고요. 이성엽 현대 디자인 센터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포트에는 버리는 공간이 1cm도 없다면서 이렇게 쓸모가 많은 차를 제대로 디자인한다면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의 풍경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소형 트럭 시장에서는 최근에 전기 트럭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고 합니다. 벌써 2019년 판매를 시작한 1톤 전기 트럭은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했네요. 그래요? 포터 전기 모델은 지난해 33,191대가 팔렸고요. 최대 대당 2,350만 원이 화끈한 보조금 덕분이라고 합니다. 대당 4,370만 원에서 4,550만 원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일반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최근에 국내 전기 트럭 시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중국의 전기차 1위 BYD는 올해 초 GS 글로벌과 손잡고 1톤 전기 트럭 T4K를 출시했네요. 아직 월간 판매량이 100대 이하로 저조하지만 BYD는 서비스망을 넓히는 등 국내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다. 여기에 대창모터스 그리고 EVKMC 등 중국산 소형 전기 상용차 부품이나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업체도 늘고 있네요. 하지만 전기 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전기 화물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승용차의 2.5배 수준이지만 트럭 생산에서 폐차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내연차에 뒤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네요.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형 전기 화물차의 환경 편익은 대당 200만 원 수준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 1,200만 원은 환경 편익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변화를 우리가 싫어하다 보니까 이 전기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파격적인 이 보조금을 줘서 아마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어쨌든 이 트럭도 다 전기차로 좀 바뀌면 상당히 공기가 많이 깨끗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기사 참 잘 읽어봤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 전기차 1위 이 BYD가 지금 T4K 뭐 이런 것까지 벌써 출시해가지고 이 중국의 전기차가 뭐 유럽에 수출되고 어제 아침에 저희가 회의 시간에 다뤘었던 부분인데요. 유럽에서 오죽하면 이 겁을 먹고 중국 전기차의 침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마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감안을 하면 드디어 중국 전기차의 또 세계 시장으로의 공격이 이제 시작됐고 현실화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2007년 6월 달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 판매된 거는 1년 뒤에 판매가 시작됐는데 그걸 뭐 보호무역주의적인 측면에서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대세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의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현대기아차 잘 하고 있으니까요.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인데요. 5년 전보다 싸도 안 팔린다. 오피스텔의 추락입니다. 오피스텔의 추락력. 야,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그랬을 때 나중에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주식으로 돈 벌어서 조그만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부터 해서 상가를 몇 개 갖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 등등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피스텔도 저도 예전에 오피스텔을 한번 샀다가 팔았었는데요.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축은행 가서 2009년 10년도에 받았던 인센티브로 그때 집을 살 만한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샀었다가 그래도 잘 팔고 나왔었는데요. 2012년도에 집을 사면서 오피스텔을 잘 팔고 나오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수서였었거든요. 수서 지나가면서 그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2012년도에 팔았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팔게 된 이유가 KB은행, 신한은행 어디 그 부동산 전문가 분 계시잖아요. KB는 박원감님인가 그랬던 것 같고 다른 쪽에 고종환 대표님 요즘 나오셔가지고 따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그분 세미나를 듣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옆에 계속 신축이 나오는데 오피스텔이 계속 낡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신축으로 몰리게 되고 이 낡아진 오피스텔을 다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자꾸만 이제 다른 데로 가면서 공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가 따박따박 받던 이 70만 원이 한 10년, 15년 지나고 보면 그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1억 5천이 1억이 되면서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월세가 다 내 돈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값은 그냥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우리가 좀 생각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오피스텔도 뭐 처음 사봐가지고 오피스텔도 당연히 그냥 계속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는 자산 아닌가 생각했다가 오피스텔은 아닐 수가 있구나.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5년 만에 그래도 3년, 2년, 3년 한 3년 만에 팔고 나오긴 했었는데요.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똑같으면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월세 받은 게 있긴 있는데 가격이 똑같다는 말은 물가 상승에 비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이 오피스텔 요 얘기가 나와서 어느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네, 궁금해서 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밑에 있었는데 30대 윤모 씨는 2018년 2억 원에 매수한 서울 강서구의 원룸형 오피스텔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임대 수익이 월 70만 원 가량인데 은행 이자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최근 이 오피스텔을 5년 전 매수가보다 5년 전 매수가 지금 23년이니까요. 5년 전 매수가보다 3천만 원 가량 낮은 가격에 내놓았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제가 방금 얘기한 딱 그 케이스네요. 그죠? 500실 규모의 이 오피스텔에서 올해 거래된 건 7실 뿐인데요. 500실 중에 7실밖에 거래가 안 됐네요. 윤 씨는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한 다음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이사하려고 했는데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서 꼼짝 못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등 두 마리의 토끼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일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체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을 했다. 5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R12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 1월에서 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올해 17,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4%나 감소했네요. 21년의 1월에서 8월 거래량과 비교하면 58.6%나 줄어들었는데요. 오피스텔은 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과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의 풍선 효과 등으로 거래가 활발했고요. 예,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보고 오피스텔을 사는 건 어떠냐, 뭐 참 질문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요. 당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수천 대 1까지 치솟으면서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21년 11월 진행된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오피스텔 청약에는 89실 모집에 12만 명이 몰렸네요. 와, 12만 4,400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거의 1,400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의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면서 개인 소득이나 대출 여부 등에 따라서 잔금 대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겼고, 게다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오피스텔 시장 전반이 위축됐고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에 노출돼 임차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투자 매력도 낮아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가격도 하락세인데요. 지난 7월 기준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99.55로 신표본 조사 202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째 지금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줄자 오피스텔 공급량도 급감을 했고요.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2년 26,587보다 7실보다 30.8% 감소한 18,400실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미분양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고 하고요. 지금 표가 나오는데 연도별 전국 오피스텔 분양 및 입주 실적인데 2015, 16, 17년도까지 쫙 올라가다가 18년, 19년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쭉 떨어졌네요. 빨간색이 분양 물량이고 파란색이 입주 물량인데 분양 물량이 피크아웃 친 게 2017년이네요.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 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보면 약간 힌트가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뭐 좀 잘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한 게 14, 15년부터였었잖아요. 그죠? 14, 15, 16, 17 갔다가 17년도에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국토 무슨 장관이 계속 이렇게 부동산 규제책 내놓고 하면서 17, 18년도에 그렇다가 뭐 19, 20, 21년도까지 또 가격이 한 번 더 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 오피스텔의 분양 실적은 17년도가 피크아웃이었고 18, 19년도로 툭툭툭툭 떨어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약간 집값에 선행해서 움직이지 않나, 이제 피크아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주식도 아주 좋은 핵심 주도주가 시장보다도 늦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약간 매력도가 없는 주식들이 먼저 꺾어지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오피스텔 분양 물량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잠시. 그냥 표만 보고 제 생각이니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기사는 오병상의 라이프톡 성큼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 시즌 2라고 돼 있는데 이 시즌 2라는 말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0년에는 바이든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기 전에 2016년 5월 달에는 브렉시트도 있었고 시장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좋지 않은 분위기에 트럼프가 굉장히 선거 캠페인 단계부터 엄청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많았고 실제로 2016년 11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트럼프가 선거에서 당선되니까 그 다음날 주가가 확 빠졌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쭉 읽어봤더니 일단 미국 기업의 친기업적인 정책 그리고 법인세를 대폭 감축하겠다. 그 부분이 제가 딱 보면서 법인세 정부가 이제 기업이 그 벌어들인 거를 이제 삥 뜯어간다 표현 쓰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삥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이 벌어들인 몫이 결국은 이제 주주 가치로 이어지는 거니까 저는 트럼프가 당선돼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그때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도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었었죠. 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내용을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예, 내년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 가운데 트럼프가 50% 지지율로 압도적이고 2위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10%에 불과하고요. 트럼프의 재선은 이미 유력하다. 재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고 지금 51대 40이라고 하네요. 워싱턴 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재선 출마를 포기하라.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시즌 2를 대비해야 한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스트레스인데요. 아무튼 이 스트레스에 대비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서 또 마치고요. 또 3일 연휴가 시작되니까 3일 동안 또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